네, 오늘은 시 두 번째 시간 시의 표현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를 어떻게 읽을 건지, 그리고 또 뭐 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걸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시의 두 번째 시간 비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시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시에서 우리 함축성 맞죠? 함축. 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죠? 여기에 기본을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짧게 말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상황이 가슴 속으로 다가오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써요. 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 읽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겠죠.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의 표현, 어떤 표현 방법들이 있는지 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자유시 한 2편 정도 읽으면서 표현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게 다 어떻게 활용됐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의 표현 방법에 큰 갈래가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겠죠. 첫 번째가 비유법. 이름 보세요. 비유하는 방법이죠. 맞죠? 비유하는 거. 뭐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 빗대서 표현하는데 뭐에 대해서 빗대서 표현하냐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표현하고자 할까? 시에서는 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뭐 나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일단 뭐 상미씨 해볼까요? 상미씨. 사람이죠. 맞죠? 상미씨라는 사람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원관념이라고 불러요. 원래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런 대상과 빗대어지는 거,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보조관념이에요. 보조하는 거면 뭘 도와주는 건데 뭘 도와주는 거냐면 상민 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다른 걸로 바꿔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보조관념을 표현하는 방법이 비유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거기서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거는 한 8개 정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직유법. 우리가 솔직히 진짜 지겹게 했죠. 맞죠? 완전 많이 했잖아요. 직유법 어떤 거예요? 내가 직접 비유하는 거라고 했죠. 직접 비유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직접 비유하냐면 상민 씨는 예쁘잖아요. 맞죠? 예쁘면 예쁜 거, 제일 예쁜 꽃. 보통 많이 쓰는 제일 예쁜 꽃 뭐예요? 장미죠. 맞죠? 장미를 보조관념으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상민 씨랑 장미가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같이 아름다운 예쁨보다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아름다운 상미씨. 이런 빨간색으로 써서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뭐뭐 같이 나왔죠. 맞죠? 이게 중요한 거겠죠. 뭐뭐 같이 나오면 직유법. 뭐 어떤 거 있어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관념, 상미씨 맞죠? 원관념 그리고 보조관념, 장미 둘 다 등장했어요. 그래서 상미씨가 장미같이 아름답다. 맞죠? 상미씨랑 장미가 닮은 점이 아름답다는 거. 그거를 여기 들고 왔다는 말이에요. 두 개 연결고리를. 그래서 직유법은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써서 비유하는 게 직유법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인 말을 안 쓰는 방법도 있겠죠. 맞죠? 이거 잘못 지었다. 직접적으로 말을 안 쓰면 뭐예요? 직접적이게 말 안 하면 간접적으로 은근히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뭐예요? 은유법.
은근히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근히 비유하냐면 이 두 개를 아까는 뭐뭐 같이 뭐뭐 있냐 이렇게 이어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은유법에는 이어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연결이 없이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관념이 상미고 보조관념이 장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미 씨는 뭐라고요? 장미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상미는 장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게 돼요? 왜 상미 씨가 장미지? 왜 상미 씨가 장미랑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장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뭐 빨간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예쁘다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장미의 많은 특징들을 생각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상미 씨가 어떻게 장미랑 같은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에 예시로 많이 드는 거는 내 마음은 호수요. 맞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을 바로 호수로 갖다 댔잖아요. 맞죠? 여기는 상미 씨를 바로 장미로 갖다 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을 해서 연결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듯이. 그래서 직유법, 은유법 비슷하지만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뭐겠어요? 그 다음으로 대유법. 이것도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위에 두 개랑은 조금 달라요. 대유법은 뭐냐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요.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이렇게 큰 거를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크고. 그래서 이 부분, 이 조그만한 부분, 맞죠? 일부분이죠. 이런 조그만한 부분을 톡 떼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 이 전체를 표현하고자 한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 뭐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뭐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빵 뭐예요? 빵이 없으면 딴 거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밥도 먹고, 사실 전 밥이 더 좋은데 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치킨도 먹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왜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빵이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빵은 기본적인 의식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해결만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취미나, 맞죠? 그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사람이 그냥 먹고 잠자고 뭐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한다고 사람 사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부분, 빵이라는 걸 갖고 와서 의식주, 이 생활 전체를 표현하는 거, 그게 대유법이에요. 작은 걸로 큰 걸 표현하는 거. 그 다음 풍유법이 있어요. 뭐죠? 이건 처음 들어봤죠. 사실 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풍유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뭐 변화법에 나오는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풍유법은 뭐냐면 속담이나 격언, 맞죠? 옛날 말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속담 이런 거 갖고 와서 시 속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담은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용을 해서 표현하는 게 풍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법. 인, 맞죠? 의인.
인자, 사람 인자죠, 맞죠? 그래서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처럼 표현해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어떤 게 있어요? 새가 노래한다 이런 거 있고, 맞죠? 햇님이 빵긋 웃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새가 노래할 수 있어요? 사실 새가 노래하는 거는 노래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죠? 자기네들은 그냥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렇게 짹짹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노래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래는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죠, 맞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노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새를 사람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게 의인법이죠. 또 이거랑 바로 밑에 나오는 비슷한 게 화류법이 있어요. 이 활자는 활동하다 할 때 활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거는 위에는 인간이 아닌 걸 인간처럼 표현했으면, 화류법은 생명이 아닌 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도 같은 거, 맞죠? 그런 거를 화류법을 많이 써요. 뭐 어떻게 표현하더라? 뭐 으르렁거리는 파도, 번개가 짖는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이런 생명이 없는 거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화류법인 거예요. 아예 뭐 새가 노래한다 이런 거는, 새는 원래는 생명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을 하면 의인법이고, 그냥 살아있는 대상처럼 표현을 하면 화류법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거랑 비슷한 글자네요. 의태법. 이거는 의성법이랑 같이 외워야 돼요, 맞죠? 같이 외워야 되는데 두 개는 다른 거니까 당연히 따로 썼겠죠. 어떤 글자가 달라요? 의태, 의성, 맞죠? 의가 뭔가를 흉내내다, 뭐 이런 걸로 보면 돼요. 이건 사람을 흉내내서 표현한 거죠. 그럼 이거는 태를 흉내내는데, 이 태가 뭐냐면 형태 이런 거예요, 맞죠? 모양, 모습, 네, 이런 걸 흉내내는 거예요. 모양, 형태, 뭐 이런 거 흉내내는 무슨 말 많잖아요, 맞죠? 뭐 있어요? 의태법, 모양 흉내내는 거. 찰랑찰랑, 폴짝폴짝, 팔짝팔짝, 맞죠?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새가 훨훨 날아갔다, 이런 거 전부 다 모양을 흉내내는 거죠. 또 거북이가 엉금엉금 걸어갔다, 이런 거 다 의태법이에요. 그럼 의성법은 뭐 있어요? 의성, 성, 소리, 성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럼 의성법은 그릇이 달그락달그락, 맞죠?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새가 짹짹 우는 거? 짹짹? 그건 소리를 표현한 말이긴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많죠. 막 접동새 우는 소리, 접동접동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의성법이에요. 소리를 흉내낸 거는 의성법, 형태를 흉내낸 거는 의태법,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하는 거는 의인법, 의무수법,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다른 거 이제 우리가 외우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강조법이에요. 여기까지는 비유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강조법인데, 강조법 뭐예요? 강조하는 방법이죠. 강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강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조를 할 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한테 잘 들으라고, 잘 듣고 외우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방법은 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과장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맞죠? 지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좀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들 얘기해 줄 때 보면 완전 크게 얘기해 주는, 맞죠? 막 이만한, 아니면 애기들 조금 다쳤는데 이렇게 많이 다쳤다고, 아프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과장법이죠, 맞죠?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훨씬 더 크게, 뭐 이만큼 크게 아팠거나 보고 싶었거나 뭐 사랑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다 과장법이에요. 그 다음 반복법.
잘 안 외워질 때 반복해서 보라고 하죠. 반복해서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보는 거죠, 맞죠? 그럼 반복법은 뭐겠어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막 아리랑 같은 것도 아리랑 아라리요 계속 나오죠. 그게 반복법이에요. 그런 거는 약간 리듬감을 주기도 하지만 리듬감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뭐 계속 반복 여러 번 얘기해서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열거법이죠. 열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거하다. 뭔가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거법은 관련 있는 말을 이렇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게임 있었잖아요. 막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이렇게 막 계속 늘어놓는 거. 맞죠? 거기 관련 있는 거 뭐예요? 시장이란 장소죠. 맞죠? 시장이란 장소에 가면 막 해산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또 호떡도 파는 데도 있고 먼저 아줌마도 있고 이렇게 계속 늘여놓으면서 우리가 계속 외워서 다음 말 또 붙이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거법도 이렇게 시장에 있는 물건 이렇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열거법은 관련 있는 말을 여러 개를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칭법. 그리고 바로 비슷한 거 점강법.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점은 점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점칭법은 뭐냐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점강법은 강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칭법은 뭐예요? 먼저 저 제일 큰 거 예를 하나만 들어서 해보죠. 뭐 처음엔 그 사람의 티끌만한 잘못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맷방석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니까 조금 어렵네요. 티끌만한 잘못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갈만한 잘못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산만한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이 점점 커지고 있죠. 맞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잘못한 일이었는데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는 점칭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거꾸로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동산 같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더니 이제 자갈 같은 잘못한 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끌만한 흠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표현하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내용을 순서에 이게 바꿔서 했지만 전 어때요? 이거는 잘못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이건 잘못이 점점 줄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층층이 쌓아서 점점 많아지는 거, 이거는 점점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 작아지는 거. 어디 어려운 거 있었어요? 사실 뒤에 가서 문제 풀어봐야 어려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화살표 두 개 더 지우고 비교법이 있어요. 와, 저도 엄마한테 가끔씩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할 때 있잖아. 그냥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비교하는 거 어때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견줘서 맞죠? 비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 이렇게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느 게 뭐 더 좋은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왜 해요? 비교를 하면 한 사람한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좋은 점을 더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두 개를 일단 갖고 와야 돼요. 여기는 불붙는 정열 맞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라고 돼 있어요. 불붙은 정열, 사랑, 둘 다 뜨겁고 열정적이고 한 몸을 바칠 것 같고 이런 대상이죠. 근데 여기는 정열이 사랑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럼 비슷한 대상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해서 더 나은 걸 뽑는 거죠. 이게 비교법이에요. 그 다음 대조법. 대조법은 뜻이나 뭐 이런 게 상반되는 두 가지를 가져와요. 서로 반대되는 거 두 가지를 갖고 와서 자기가 뜻하는 거를 좀 인상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말, 뭐 격언 같은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예술이 긴 게 중요하죠, 맞아. 자기가 일생을 바쳐 만든 작품이 자기 삶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거.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다 대조법이에요. 왜냐면 인생보다는 예술을 더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자 해서 인생은 짧은 거, 또 예술은 길게 남는 거,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요. 그다음 미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화는 이 미자 아름다울 미자예요.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누가 그래요? 맞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맞죠? 사실 그게 그렇게 안 예쁜데 되게 아름답고 되게 예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뭐 문학작품이라고 하기는 보다는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거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맞죠? 다 알죠? 밖에 살고 돈 없고 좀 안쓰럽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집 없는 천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다 천사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집이 없다는, 이 사람 집 없죠, 맞죠? 집 없다는 그 점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을 천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를 조금 더 아름답게 좋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연세법이에요. 연세법, 열거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거든요. 열거법은 어떠한 항목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쭉쭉쭉쭉, 뭐 순서는 사실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죠. 쭉쭉쭉쭉 나열을 하는 거면, 연세법은 뭐냐면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 있잖아요, 맞죠? 이번에 현아 노래도 나왔었죠.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거를 연세법이라고 하면 돼요. 왜 연세법이냐?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다고 했어요, 맞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고,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맞죠? 이렇게 계속 앞에 말을 꼬리를 잡아서 뒤에 이어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바로 앞구절의 끝말, 뒷구절의 첫말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어요. 영심이? 노래 생각 안 나요? 저도 잘 생각 안 나요. 아무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연세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 맞죠? 강조법 마지막 뭐예요? 영탄법. 영탄법은 뭐냐면, 우리 몇 번 했지만 영탄법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쁘고 아니면 너무 감동받았고 이런 거를 강조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라서 보통은 뒤에 느낌표가 들어가면 잘 어울릴 것 같다, 혹은 느낌표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게 영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아름다운 님이여, 이렇게 느낌표 붙을 것 같은 말을 표현하는 거 영탄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거 이제 변화법인데, 여기는 강조법, 그러니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세 번째 변화법으로 오면, 우리도 삶에 언제 변화를 주고 싶어요? 뭐 삶이 지루할 때, 더 이상 내가 그냥 있는 게 뭐 딱히 뭐 특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막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고 이럴 때 우리 다들 변화를 겪고 싶잖아요, 맞죠? 변화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를 주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앞에까지 나온 내용들이 너무 단조롭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그럴 때 그만 단조롭고 이제 좀 신선하게 글을 내용을 글에서 받는 느낌을 바꿔보기 위해서 표현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변화법이에요.
변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도치법이에요. 둘리 나오는 또치 아니에요. 도치법. 도치법은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보통 글에 말하는 대상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말하고자 하는 거 목적어 나오고 서술어 나와요. 그럼 이걸 바꿔서 먼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다.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죠. 여기 예시 보세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문장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맞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 자리를 바꾼 거예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게 도치법이에요.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대꾸법이죠. 이거는 비슷한 거를 두 가지 나란히 배열을 해서 문장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비슷한 거 두 개. 뭐 있어요? 보통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맞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눈, 비는 바뀌었지만 비슷한 문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또 리듬감을 만들어주기도 쉽겠죠? 그리고 서리법. 설의법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표. 뒤에 물음표가 실제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붙어야 될 것 같은 문장들을 이제 설의법인데 당연한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런 말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물어보는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답정너 같은 건데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면 이제 이 서리법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아니까 그거를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인용법. 근데 인용법은 아까 앞에 나왔던 풍류법이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앞에 풍류법은 자기 말 대신해서 완전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인용법은 끌어온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끌어왔다고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끌어온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 필요한 자료 이런 거 인용이고 그 다음에 풍류법은 속담, 격언 이런 거예요. 알겠죠? 유명한 말, 성서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이 사람이 할 말은 뭐겠어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갖고 오는 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거. 유명한 말들을 갖고 와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인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반어법.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언제 자주 반대로 말해요? 저희 엄마 자주 이래요. 아침에 사실 어디 가야 될 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늦잠을 잤어요. 한 30분 늦게 일어났어. 엄마가 겨우겨우 깨워가지고 그럼 엄마가 뭐래요? 일찍 또 일난다. 맞죠? 일찍 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서 엄마가 비꼬아서 얘기한 거죠. 맞죠? 그런 게 반어법이에요. 일찍 또 일어나네. 아니면 뭔가 물건을 깨트리거나 청소를 안 해놓거나 이랬을 때 잘했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억양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글 내용을 보고 그 문장을 보면 반어법인 걸 알겠죠? 그 다음에 반어법이랑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게 역설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도치법 했을 때 나온 문장 중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나왔죠, 맞죠?
찬란한 슬픔의 봄. 슬픈 게 찬란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해 본 적 없죠. 슬픈 건 슬픈 거죠. 맞죠? 찬란한 건 어떤 거예요? 누가 태어났거나, 결혼했거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찬란하다고 하잖아요. 맞죠? 아니면, 뭐, 찬란한 젊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찬란한 슬픔은 뭐예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여기는. 소리 없는 아우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맞죠? 이런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문장 안에서 그 문장만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걸 역설법이에요. 여기 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 뭐예요?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건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그 깃발한테 입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리는 없는데 그 흩날리는 모습이 아우성 치는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잘 표현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하는 게 역설법이에요. 반어법이랑 비슷하긴 한데 반어법은 상황이랑 문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상황이 없고 문장만 있으면 그 문장 자체는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역설법은 그 문장만 있어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역설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생략법. 생략해요. 말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점 이렇게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숨겨진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궁금하고 생각하게 되죠. 맞죠? 그런 게 생략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답법. 문답법 뭐예요?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맞죠?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서리법은 물어보기만 했고 여기는 물어보고 대답까지 하니까 어때요? 자기 뜻을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좀 더 잘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뭐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내 꿈속인가 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자기 꿈속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또 대답도 하고 막 이렇죠.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문답법이에요. 그럼 도노법. 사실 이것도 이름으로 우리가 뭐 볼 일은 잘 없는데 이 도노법은 뭐냐면 뭔가를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냐면 사물, 독자, 뭐 그냥 뭐 배추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누구누구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 엄마야 누나야 불렀잖아요. 이런 게 다 도노법이에요. 뭔가 부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하면 사람들이 뭔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부르면.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도노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변화법들이고 시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어때요? 다 외우겠어요? 맞죠? 못 외우겠죠? 이게 한 번에서 외워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시도 보고 또 앞에 거슬러 와서 다시 여러 번 보고 이제 여러 번 보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아마 다들 못 외울 거예요. 맞죠? 우리 여러 번 하지만 사실 아직도 다 못 외운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징. 상징 뭐예요? 무언가를 뜻한다는 거죠. 맞죠?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뜻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징에. 첫 번째로 관습적 상징이 있어요. 관습적 상징이 뭐냐면 우리 오랫동안 그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모두 생각해.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맞죠? 그런 게 관습적 상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겠어요? 관습적인 거 아니고 나는 이게 이건 것 같아. 개인적인 상징이에요. 맞죠? 관습적 상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 요새 막 데프콘 TV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막 1박 2일도 나오고 데프콘 잠깐 무도 나왔을 때 별명 뭐였어요? 힙합 비둘기였죠. 맞죠? 왜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힙합 비둘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백합. 이 순결을 상징하는 거. 꽃은 근데 상징이 좀 많죠,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국화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맞죠? 누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거 가서 조화로 주는 꽃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맞죠? 이런 게 다 관습적 상징이에요. 그럼 개인적 상징은 뭐겠어요? 개인적. 혼자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거, 관습적인 상징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 상징도 훨씬 많이 나와요. 개인적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가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뭐 있냐면 윤동주의 십자가가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죠, 맞죠? 예수가 이렇게 지고 죽었던 그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근데 윤동주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자기 희생.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저한테 10월 12일은 특이한 날이에요. 10월 12일, 독특한 날이에요. 어떤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잖아요, 맞죠? 왜 저한테만 상징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이니까, 맞죠? 제 주변에 저희 엄마나 특이한 상징일까?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게 다 개인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뒤에 가서 오늘 시를 한 변형도 일단 볼게요. 앞에서 배운 거 시에 바로 접목시키라고 하면 다들 힘드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일단 시를 읽어보면 다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시는 정우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자유시죠. 일정한 규칙이 없는 자유시고 또 정서를 표현한 시이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불러요. 제재, 우리 뭐 제재의 중심 소재라고 했죠. 제재가 뭐겠어요? 제목에 나오는 고래, 맞죠? 고래가 중심 소재, 제재겠죠? 고래를 위해서 시인이 뭘 하는지 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앞부분,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여기까지가 1연이에요. 연, 행, 구분하실 줄 알죠? 2연, 3연. 그러면 행은 몇 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행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바다에 고래가 있죠, 맞죠? 근데 고래가 없다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푸른 바다에는 고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겠죠? 우리 고래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쓰인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마음속에도 푸른 바다가 있대요.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청년이 아니래요. 그러면 청년은 어떤 존재야?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청년이 왜 고래를 키워야 되는지, 청년의 가슴속에 있는 고래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시를 더 읽으면서 알아봐야 되겠죠.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해서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를 위해서 바다가 푸르대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있는 게 아니고 고래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푸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사랑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게 사랑이랑 같이 알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별들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그럼 이 고래는 별을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푸른 바다 속에 살면서 별을 바라보는 존재.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는 대충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읽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푸른 바다, 청년,
이 청자 뭐예요? 파란색. 파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젊음, 아직 젊고 뭐 생동감 있고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청년은 푸른 바다, 청년기라는 거예요. 이제 푸른 바다의 고래, 이 고래는 별을 바라보는 존재. 맞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별을 바라보는 존재. 푸른 바다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 맞죠? 별. 보통 별은 꿈 이런 걸로 많이 쓰이잖아. 맞죠? 그래서 꿈, 목표 이런 거를 지향하는 존재예요. 맞죠? 지향하는 존재.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 추구한다. 뭐예요? 쫓아가는 거죠. 이런 꿈과 목표가 있어서 쫓아가고 있는 존재가 고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목표를 지향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도 꿈도 없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없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청년이 되려면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를 키우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 고래를 위하여. 그러면 이 고래, 이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를 위해서 푸른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가 청년기를 만들어주는데 이 청년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이런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조차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고래가 위로 올라서 별을 바라보는데 이 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별. 보통 꿈, 이상향, 맞죠?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은 높이 떠있고 빛나는 거니까, 맞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고래가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고래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별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자죠? 화자가 시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나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봐요. 뭘 위해서? 고래를 위해서. 자기 꿈을 쫓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꿈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는 어떤 꿈을 쫓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자신도 꿈을 쫓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시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청년기 아이들한테, 맞죠? 청소년기, 청년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라는 게 개인적인 상징물이죠. 여기서는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상징물이에요. 푸른 바다는 10대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고래는 10대 때 자신이 키워야 하는 꿈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규칙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운율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자유시의 운율은 내재율이라고 했어요.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없으면 아니지. 않으면 아니지. 모르지. 바라본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맞죠? 이런 반복되는 부분들이 운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의 끝에서 반복되는 거. 그리고 같은 말도 반복되죠. 맞죠? 푸른 바다. 고래. 푸른 바다. 푸른 바다. 고래. 계속 나오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리듬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리듬감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죠. 우리 첫 번째 시, 고래를 위하여 정우승 시인의 시였어요. 어때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를 읽는 건지. 그러면 두 번째 시, 우리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적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유법이 있어요. 맞죠? 크게 드러나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불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뭐뭐같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들 뭐뭐인양 뭐라고 했어요? 직유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직유법만 쓰였어요? 아니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했어요. 햇살이 속삭인다고 표현을 했어요. 속삭이는 거 뭐예요? 속삭이는 거. 사람이죠. 의인법. 똑같아요. 웃음 짓는 샘물. 샘물이 실제로 웃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동물들은 웃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의인법이죠.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봄, 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죠. 배경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맞죠? 돌담을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시인이 하고 싶은 거 표현을 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주제행.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행이겠죠. 주제를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시적 화자는 뭘 동경하고 있어요? 뭘 좋아하고 있어요? 맞죠? 고운 봄길, 맞죠? 샘물처럼, 햇발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뭘 하고 싶은지 그대로 얘기가 돼 있죠. 그리고 김영란 시인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은 울림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울림소리. 우리 그때 했던 거. 울림소리. 이런 거.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발음하면 코나 목구멍 안이 울리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돌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단어나 문장을 많이 쓰면 어때요? 부드럽게 울리는 소리 막 이렇게 약간 다정하고 고운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림 소리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연 전에 풀 아래 속삭이는 이 두 개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 두 개 비슷하게 일부러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꾸법. 그리고 이연으로 가요. 이연. 새약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두 개도 뭐뭐같이 나왔으니까 직유법이고 또 대꾸죠. 새약시는 새색시 사투리예요. 새색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시의 가슴 시라는 거는 실제로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시의 가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는 무언가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맞죠? 시의 가슴. 실제로 없지만. 그럼 은유법이죠. 맞죠? 시의 가슴은 어떤 거겠어요? 시의 심장에 있는 거. 뭐겠어요? 맞죠? 좋은 거, 맞죠? 곱고 순수한 거. 이 시인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레한, 부드러운, 보들보들한 거. 느낌 비슷하죠? 보드레한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보석 있는 거 있죠, 맞죠? 약간 파란 색깔 빛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봄 기운을 에메랄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 실비단 뭐예요? 비단. 완전 부드럽고 고운 봄하늘이겠죠? 이런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했으니까 또 이것도 주제행.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싶은 이제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말을 잘 다듬어 써서 이런 울림 소리도 많이 쓰고 해서 되게 섬세하고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죠. 뭐뭐같이 봄길 위에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약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이런 되게 여성스러운 표현이 많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여성적 어조로 느껴지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맞죠?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이 내 마음 고요히 그렇겠죠?
이렇게 끊기든 이렇게 끊기든 어쨌든 끊긴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얇게 흐른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읽을래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운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겠죠. 맞죠? 세 박자씩 띄어서 계속 읽게 되면. 시의 가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는 시의 정서가 가득 담긴 아름다운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앞에 시보다 우리한테 뭘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시인의 감상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라는 시인데 이 시도 자유시의 서정시예요. 하지만 앞에 두 시보다는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이 시의 중심 소재, 제재는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 동해바다를 보면서 시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석만하게. 맥방석이 뭐예요? 여기 맥방석이 뭔지 나오나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색깔이 아니네. 우리 그 맷돌 돌릴 때 그 돌 있잖아요. 맞죠? 맷돌 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게 보이나요?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티끌만한 잘못, 맞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티끌이잖아요. 맞죠? 점 찍은 것보다 작은 거. 근데 이게 맥방석, 맷돌 돌만하게, 이만하게 커 보여요. 근데 이게 동산만하게 또 커 보이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점층법이라고 했어요. 그 티끌은 작은 거고 맥방석이랑 동산은 큰 거죠.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어지럽다 뭐예요? 세상이 어지럽다. 어떤 때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요? 보통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좀 각박해지고 이런 거로 어려워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럴수록 남한테는 엄해지고 자기한테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남이 한 잘못이면 더 커 보이고 내가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처럼 자라지고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작고 옹졸해지고 굳어진다. 편견이랑 고집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보다 친구가 더 밉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서 나랑 잘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라서 나를 좀 더 생각해주고 나한테 좀 더 잘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친구랑도 싸울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하면 그냥 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친구가 본인한테 하면 조금 더 기분 나쁜 일이 많죠. 맞죠? 친구가 좀 나쁘게 대하거나 친구가 얘기를 잘 못 들어서 대답을 안 해주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잘못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 이런 게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남한테는 엄격해지고 자기한테는 너그러워져서 자기가 이렇게 돌처럼 옹졸해지고 편견이 고집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연에는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죠. 맞죠? 자기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연에서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동해바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바다는 넓죠, 맞죠? 넓고 넓어서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봤을 때 시인이 첫 번째로 한 생각은 바다는 너그럽다, 포용력이 있다, 이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있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건데 좀 더 변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물어보는 거, 서리법이었어요. 그래서 널따란 바다처럼 뭐뭐처럼 지교법도 들어갔죠.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뭐뭐처럼 직유법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사람이 동해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시인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관용적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싶다는 거를 계속해서 서리법과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이건 어때요? 여기서는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근데 동해 바다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스스로는 맵고 모진매로 채찍질하는 자기한테는 되게 단호하고 철두철미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억센 파도로 표현을 했고, 또 맵고 모진매, 억센 파도가 맵고 모진매죠, 맞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냉정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자기는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럽게 잘 포용해주고 그런 자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해 바다, 맞죠? 동해 바다가 시인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포용력을 보여주고 본인에게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시인이 본 거예요, 화자가. 그래서 점층적 표현 있죠. 그리고 직유법 되게 많이 나왔고, 뭐뭐다, 많다, 보다, 뭐뭐다, 뭐뭐가 계속 나오죠. 이런 게 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였어요. 어때요? 시 읽는 거 많이 어려워요? 사실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다들 읽어보고 의미 보고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시 보통 한 3-4편씩 이렇게 하면서 해볼게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